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법무사 1차 우리 상법을 담당하게 된 차상명 강사입니다. 자, 우리 상법 조문 판례 정리를 통하여 우리 상법을 한번 1회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첫날은 상법 총칙, 상법 총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법의 의의라든가 개념, 특성, 요거는 우리 됐고, 자, 시험에 나온 거는 보면은 먼저 법원이죠. 자, 상법의 법원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법의 법원 조심하세요. 민법은 법원이라고 하여 1조에, 그렇죠. 민사에 관한 법률, 민법입니다. 민법은요, 민사에 관한 법률, 민법이죠. 민법이 없으면은 관습법이 없으면은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1조가 법원이라는 타이틀이 아니고 상사적용법규입니다. 자, 상법은 어떻게 되느냐? 본법, 상법을 말하죠. 그리고 상관습법, 요까지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할 거는 민법은 법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상법의 법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학술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민법은 상법의 법원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왜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상법과 상관습법이 없으면 결국에는 민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민법으로. 그래서 민법은 법원이 아니다. 이어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약관도 법원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과 약관은 법원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하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올려보시면은, 그렇죠. 올려보시면은, 자, 올려보면은, 요 판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요거죠. 바로 자치법규죠. 자치법규. 그래서 정관은 여러분, 법규입니다. 법규. 자치법규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셀프 법규입니다. 법규이기 때문에 법규 해석의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즉슨, 법규 해석은 누가 한다? 법원이죠. 법원의 판사님이 법률을 적용하여 법규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원이 다수결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일국의 법이 있는데 그거를 동네 사람 몇몇이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말이 안 되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관은 상사자치법규, 그리고 자치법규. 따라서 이거는 뭐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규범적인 의미다. 객관이라는 거는 판사가 보기에 이 말이죠. 규범입니다. 규범. 규범은 여러분 평가의 개념이야. 평가의 개념. 따라서 뭐다? 사원의 다수결로 절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보통보험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합의죠. 우리 계약설입니다. 합의, 계약설이에요, 계약설. 그렇기 때문에 약관은요,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약관은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야. 누구랑? 보험 가입자,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약설, 합의설이야. 규범설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놓으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으면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의가 성립합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판례가에 표현한 거는 만약에 여러분 나는 몰랐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잖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부득이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험약관, 보험계약을 가입할 때 어떻죠? 도장만 그냥 수십 개 찍습니다. 도장만 그냥 수십 개 찍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다 읽어보질 않는다고. 그런데 7페이지에 그 둘째 줄에서 10째 줄은 나는 모른다. 나는 몰랐다. 합의 안 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약관이 지켜지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판례가 부득이하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알았다고 보는 거야. 계약자가 보험약관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말은 즉슨 알았다고 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몰랐다는 항변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요거 조심하시고 혼자 공부하면 이런 게 이제 힘들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의가 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다만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과 달리 약정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개별 약정 우선. 이게 바로 개별 약정 우선이죠. 여러분 보험에도 있지만은 이게 개별 약정 우선입니다.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한다? 교통할 때 우리가 차를 몰 때 여러분 교통신호등하고 경찰관 수신호 어느 게 우선합니까? 수신호 이 말이야. 수신호가 우선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건 아주 중요한 판례 두 가지입니다. 예. 우리 앞부분하고 약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판례가 요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를 보면은 이제 상인과 상호. 그렇죠. 뭐 상총에서 상총뿐만 아닙니다. 우리 민법도 그렇지만은 민법 총칙, 서론. 여러분 우리가 법률의 세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권리 귀속 주체죠. 그리고 뭐다? 그렇죠. 대상. 그리고 뭐다? 행위. 사람. 그리고 뭐다? 대상. 그리고 뭐다? 행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그 다음에 법률 행위, 물권 변동, 법률 행위. 그죠? 이렇게 나온다. 권리의 변동. 자, 그래서 우리가 상인을 배운다 이 말이죠. 상인.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죠. 상인을 봅니다. 자, 상인은요, 일단 우리 조문에 나와 있지만은, 예, 바로 4조 5조인데, 바로 뭐죠? 자기명의. 이게 가장 중요하죠. 상인이라면 뭘 말하느냐 그러면 자기명입니다. 자기명의. 그래서 자기명의. 여러분, 명의죠? 명의. 이 명의란 뜻이 뭐죠? 그렇죠. 권리 귀속 주체를 말합니다. 권리의 귀속 주체. 자, 그래서 권리 의무를 누가 갖느냐? 이게 바로 명의야. 요거랑 구별되는 말이 뭐죠? 계산이죠. 계산. 이 계산은 권리 의무 귀속 주체가 아니라 뭐죠? 그렇죠. 경제적 손익 귀속 주체. 한마디로 누구 돈이냐 이 말입니다. 경제적 손익 귀속 주체. 그러니까 여러분 명의라는 거는 누구 권리냐 이 말이고 계산이라는 거는 누구 돈이냐 이 말이야. 누구 돈이냐. 그래서 여러분 명의와 계산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자,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상행위 파트에 나올 때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게 바로 뭐죠? 주선이죠. 주선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선업은요, 자기 명의와 타인 계산이야. 자기 명의와 타인 계산. 즉, 법률행위는 자기가 하지만은 실제 권리 의무 귀속은 자기가 가져요. 그렇지만은 누구 돈으로 한다? 타인. 다른 사람 돈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주선업이고, 주선업에는 빅3 세 개가 있죠.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인, 그 다음에 준위탁매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위탁매매, 바로 정권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위탁매매업자입니다. 정권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위탁매매업자.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법의 세계는 이거는 비단 우리 상법에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법의 세계에서는 명의와 계산, 행위자하고 명의자가 분리되면 그걸 뭐라 그러죠? 대리. 행위는 내가 하고 법률 효과, 권리 귀속은 다른 사람이다. 대리.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면 뭐다? 그렇죠. 그게 주선업. 그런데 상인은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만, 자기 명의면 돼. 한마디로 갑이 자기 이름으로 장사를 하면은 뭐다? 자기가 상인이야. 돈은 다른 사람 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장사합니다. 누가 상인이다? 자기지, 갑. 은행이 상인입니까?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실질로 판단. 자,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요거 조심하세요. 자, 행정관청의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의 신고한 사업등록명의. 선생님 명의네요. 명의니까 명의자가 상인입니까? 땡! 실질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영업상 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가 상인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처가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명의를 받아서 커피숍을 한다. 누가 상인이다? 처. 사업자 등록은 남편인데요.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행정 절차의 일환일 뿐입니다. 행정 절차상 그렇게 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때의 명의라는 거는 실질로 판단. 진짜 장사를 내 장사로 하겠다는 사람은 누구다? 처. 아니 남편은 여러분 다른 일 한다니까요. 남편은 여러분 고위공직자야. 남편이 무슨 커피숍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처가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았죠. 그래서 커피숍에 가면은 사업자 등록 명의는 남편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딱 적혀 있지만은 실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다? 처.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자, 커피숍에 납품한 사람들, 커피 재료를 납품한 사람들은 이 커피 재료값, 물품 대금 채권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처만 아니라 남편도 돼요. 남편은 상인이 하는데 왜 됩니까? 바로 명의대의자 책임. 바로 나옵니다. 명의대의자 책임. 바로 두 번째 거죠. 이 판례입니다. 명의대의자 책임. 그러면은요, 처는 상인이라서 물품 대금 채무를 지고 남편은 뭐죠? 이름을 빌려줬죠. 어쨌든 명의, 사업자 등록증, 이름을 빌려줬죠. 그래서 남편은 명의대의자 책임. 바로 24조입니다. 우리 다음에 하죠. 명의대의자 책임. 그러면은 처와 남편은 이 책임에 대해서 어떤 채무를 진다?
부진적 연대 채무, 부진적 연대 채무, 부진적 연대 채무. 네. 그래서 처, 남편, 이 두 사람이 모두 뭐다? 그렇죠. 예, 바로 요 납품업자, 커피 재료 납품업자한테 뭐다? 둘 다 책임을 지는데 이 관계는 무슨 관계? 네, 바로 부진적 연대. 자, 여러분 법에서에서는요, 우리가 민법이든 상법이든 연대하여란 말이 나오지만은 그거는요, 99.9%는 전부 부진적 연대입니다. 자, 부진연대, 각자가 전부를 책임진다, 이거죠. 각자가 전부를 책임진다. 다만 주관적 공동관리는 없다. 이게 연대랑 다르죠. 자, 그래서 처와 남편에게 모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커피 재료값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뭐다? 처한테도 100만 원을 달라 할 수 있고 남편한테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쳐서 200만 원, 200은 아니야. 100만 원을 뭐다?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진연대. 됐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걸 하셔야 돼. 실질로 판단하고 명의자와 진짜 권리 의무 귀속자가 다르다. 누구다? 예, 바로 후자, 상인이 된다. 요 인허가 명의,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증 명의, 이거는 행정 절차의 일환이지 권리 귀속 주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요 정도. 자, 요건 항상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업성이죠. 자, 영업은 영리를 보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리야, 영리. 영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돈벌이입니다. 돈벌이. 그래서 영리는 돈벌이. 돈을 번다. 우리 이윤 추구라 그러죠. 이윤을 추구한다 이 말이죠. 계속이고 반복입니다. 이 계속과 반복은 여러분 단순히 1회를 거쳐도 괜찮아. 뭐다? 앞으로 계속하겠다. 계속적인 거죠. 기대 가능성만 있으면 계속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하루를 장사해도 장사입니다. 하루를 장사해도 장사야.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리, 이윤이죠. 그런데 이게 뭐랑 다르다? 우리 뒤에 나오는 법인, 우리 회사죠. 여러분, 회사법에서의 영리는 다릅니다. 회사법에서의 영리는 어떻게 되죠? 이윤을 추구하고 플러스 뭐죠? 이윤을 분배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사원들에게. 사원. 이때 사원은 신입사원, 대리말단이 아니야. 제가 항상 말하지만 바로 사단의 구성원이죠. 사단의 구성원. 오너입니다. 오너야. 오너들에게 이윤을 분배한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상총상행에 나오는 이윤 영리와 회사법의 영리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상총상행의 영리는 돈만 벌면 돼요. 거기서 그쳐. 그런데 회사법에서는 뭐죠? 그렇죠.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는 과정. 한마디로 주식회사 같으면 이익 배당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맞죠? 당연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라는 게 뭡니까? 영리 사단법인이야. 사단법인 영리 뭐죠? 돈 벌려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배라는 과정에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힘들죠. 한마디로 상법에서는 상법 총칙 상행의 영리와 회사법에서 영리는 같은 개념이다. 틀려.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례 하나 만들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광역시가 앞에 회의에 기념품을 만들어 팝니다. 자, 기념품 장사를 여러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요. 돼요. 지방자치단체도 영리는 추구할 수 있어. 그러나 회사는 될 수 없다. 왜?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는 구성원은 없습니다. 그거는 다 공익으로 쓰는 거지. 그거를 뭐다? 나눈다. 투자자들에 그런 건 없어.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놓으시고. 자, 그럼 먼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광업작업을 융자,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영리 목적이냐? 아니에요. 그냥 대한광업진흥공사는요. 그렇죠. 광산업자들을 위해서 뭐다?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바로 뭐죠? 그렇죠. 민영광산의 육성이나 합리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영리 목적. 한마디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돈벌이에 환장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닙니다. 그걸 조심하세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이죠. 한마디로 과수원, 예, 농장주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사과나무에 사과를 수확해서 대도시 사과 판매상에 위탁 판매.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한마디로 여러분 대구의 사과 농장 그러면 사과를 1000박스 자 가락시장에서 팔아달라라고 부탁하죠. 그러면 위탁 판매를 했다면은 이때 과연 이 사과 농장주는 사과 농장을 경영한 이 사람은 과연 상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면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밑에 적어놨죠. 예. 첫째, 원시 생산업자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고기를 잡거나 아니면은 목축 그리고 뭐다? 농장, 사과 가수원 이런 사람들은
자, 상인이 되려면은 기본적 상행위 또는 그렇죠. 의제 상인, 바로 4조와 5조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 상행이 매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는 사고 파는데 사고 팔아야 매매인데 이 사람은 그냥 원시 생산업자죠. 그냥 땅에서 수확이 된 거야. 두 번째, 요겁니다. 바로 상인적 설비와 방법도 갖추지 못해서 의제 상인도 안 된다는 거야. 5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당연 상인 4조 그리고 5조 의제 상인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상인이 아니다. 상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뭐 변호사나 사법시험 같이 2차 사례 문제 쓰려면 무지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 법무사 1차 객관식의 상법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 딱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더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판례 그대로 이렇게 딱 냅니다. 그대로 됐어. 자, 그 다음에 영리성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윤을 획득만 하면 되고 분배는 필요 없습니다. 분배까지 요하면은 그거는 회사야. 회사. 자, 그럽니다. 이거 나오죠? 회사는 이윤을 분배까지 들어간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금고가 나오는데 새마을금고는 상인이냐? 아니에요. 새마을금고는 상인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상인이 아니에요.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돈을 대출해 주죠. 자금을 용지해 주죠. 그리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새마을금고는 상인이 아닌데 회원이 상인이거든. 그러면 잘 봐요. 일방, 즉 금고는 상인이 아니고 회원은 상인이다. 그러면 일방이 상인이고 상행이면 뭐가 적용된다? 3조, 상법이 적용된다. 상법. 그래서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 그래서 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뭐다? 상사채권이고 5년 시효가 작동한다. 됐습니까? 요걸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상법에서는요.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일방이 상인 상행이면은 상법이 적용돼요. 따라서 상인이 아닌 고시생이 상인인 은행. 요런 은행은요. 은행법에 따라서 주식에 삽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면은 뭐다? 상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사이자 상사시효가 적용돼요. 요걸 묻는 겁니다. 자. 다음 탈말을 보면은 자,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농협이요, 보세요. 조합원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돈놀이 하려고 하냐? 아니야. 예. 자, 조합원은 뭐라 그러죠? 이게 농협은 최대의 봉사, 좋은 일 하는 거야.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법에 적용이 되는 상사이자 상사시효가 아니다. 됐죠? 예, 그런 거 보는 겁니다. 자, 요건 우리가 또 다음에 우리 상행위 파트에 상사시효, 상사이자 나올 때 또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인의 종류. 자,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인은 4조의 당연 상인 그리고 5조의 의제 상인이 나옵니다. 자, 다시 보면 당연 상인은요. 이러한 행위하면 그냥 철크덕 상인이 된다. 그게 당연 상인이야. 그러면 그 당연 상인 할 때 당연은 뭐냐면 바로 46조에 여기 보면 22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요 밑에 나오죠? 요 쫙 나오는 거 1호에서 22호. 자, 이걸 하면은요. 그냥 자기 명의로 하게 되면 그냥 철크덕 당연 상인이 되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매매라든가 임대차 그리고 있죠.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상인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상행위 파트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상행위 파트 그렇죠. 금융 리스 이런 사람들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 그런데 하나 조심할 거는 우리 단서죠.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는 기업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업성이 없다. 예를 들어가지고 워드 한 장에 1,000원 이런 거는 상인이 안 됩니다. 기업성 돈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돈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된다. 이건 상인이 아닙니다. 됐죠? 그 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자, 이제 두 번째 의제 상인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의제가 뭡니까? 본다는 거죠. 아닌데 인글로 본다. 뭘 의제한다? 상인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은 또 상인으로 본다는 거야. 예. 여러분 46조의 기본적 상행이 당연 상행 22가지만 가지고 안 되죠. 얼마나 많이 발전합니까? 상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조를 둔 거죠. 자, 5조를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자, 의제 상인으로 본다.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1항을 설비 상인, 2항을 우리가 민사회사라 부릅니다. 주로 민사회사. 자, 그러면 1항이 뭐냐면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로 상인적 방법으로 그리고 영업을 하죠. 결국 영업입니다. 어쨌든 상인은요, 영업이에요, 영업. 예. 그러면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문제야. 이 상행위는 바로 4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 뜻입니다.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 말이야. 예.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하기가 본다니까 바로 의제죠. 의제, 간주 이 말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면은요. 휴게소 있잖아요. 저 구석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뭡니까? 토산품 같은 거 팔죠. 예, 그 동네 특산품을 막 팝니다. 가격표도 붙여놓고. 그리고 뭐죠? 카드 단말기도 갖다 놓죠. 카드도 끊고 포장돼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분들이 바로 여기 설비 상인입니다. 아시겠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죠. 상인적 방법으로 설비를 갖다 놓고. 맞죠? 예. 자, 컨테이너 박스, 물건 진열, 카드 단말기, 포장. 딱 상인적 방법이잖아.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설비 상인이야. 설비 상인. 네. 그 다음에 이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봐. 이것도 보세요. 상행위가 뭐냐면 결국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 말이야. 바로 전한과 같다. 뭐죠? 상인으로 본다. 상인으로 본다. 이걸 민사회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시험에 어렵게 내냐면 민사회사 이걸 가지고는요. 예. 여기 보면 상인이 아니고 상법이 적용 안 된다 그래. 아니야. 여전히 회사입니다. 회사라고 했잖아요. 회사. 회사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돼요. 따라서 민사회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우리 기출이야, 기출. 다른 시험, 국가시험. 민법이 아닙니다. 회사라니까 회사. 됐죠? 예.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항상 우리 잘 나오는 거. 자, 우리 문제죠. 법무사와 변호사입니다. 보세요. 변호사와 법무사는 상인이 아니야. 끝. 외우세요. 예. 뭐 22조 당연 상인이 안 들어가고 어제 상인 되느냐? 아니래.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가지를 꼭 알아놓으셔야 돼.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상호 등록하려고 등기소 간 거야. 상호 등록하려고 등기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 게 잘했다는 거야. 왜?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 자기표시 명칭이라고 그래요. 상인의 영업상 자기표시 명칭. 따라서 상인이 아니면 상호 등록을 못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하고 법무사는 상인이냐? 아니래. 우리 판례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내는데도 상인이 아니냐? 아니래. 그냥 그거는 좋은 일 하면서 돈을 버는 거지. 예. 그냥 좋은 일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도 샀고 이래 한다는 거지. 상인이 아니래. 한마디로 변호사, 법무사는 돈벌이에 환장인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죠? 고도의 공익성과 윤리성 이런 말 써. 공공성과 윤리성.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돈벌이 환장한 분이 아닙니다. 저는 강사는 돈벌이에 환장했지. 그러나 여러분은 법무사와 변호사는 돈벌이 아니야. 좋은 일 합니다. 그렇죠? 항상 그리고 공공윤리.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개조가 상인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무슨 말이죠? 설비 상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결국은 뭐다? 상사 채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됐어. 자, 그 다음에 소상인. 자, 소상인. 뭐 시험에 나온다 보면 되죠? 소상인. 시험에 나온다. 소상인. 자, 소상인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small. 맞죠? 작을 소. 자, 소상인은 여러분 항상 세 가지를 아셔야 돼. 첫째, 소상인의 개념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대통령령인 시행령. 소상인은 시행령에 나와 있다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은요. 자, 상법 제9조에 따른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느냐. 조심. 따라서 미치지 못하다는 말은 뭐냐면 미만. 같은 말이 뭐죠? 미달. 미치지 못하는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0만 원도 뭐다? 소상인 아니죠? 왜? 1,000만 원 미치돼야 되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은 소상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죠. 회사가 아닌 자. 따라서 회사는요, 자본금액이 500만 원이라도 소상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래도 회사인데, 이겁니다. 그래도 회사인데, 클래스 사이즈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래도 뭐다? 벤즈다 이 말이에요. 벤즈 깡통인데, 그래도 벤즈 깡통. 벤즈 깡통은 벤즈입니다. 여러분, 벤즈 깡통은 벤즈야. 벤즈 깡통은 벤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 제네시스에 풀 옵션을 해서 이빨 채워넣어도 뭐다? 제네시스야. 그런데 벤즈는 깡통도 벤즈야. 이런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조상법. 바로 지호부등. 이렇게 외우세요. 지호부등. 외우기 좋아. 지호부등. 이거는 뭐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걸 조심해. 여러분, 사용을 못한다가 아닙니다. 사용은 가능해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소상인도 500만 원짜리 소상인도 집에는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를 쓸 수도 있고요. 등기해도 돼요. 그런데 뭐다? 그렇죠.
규제나 이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안 썼다고 혼나고 썼다고 잘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혼자 깝죽거린 거야. 그냥 혼자 깝죽거린 거 이 말입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딱 해놓고 소상인은 상호나 상업장부 등을 뭐다? 그렇죠. 사용할 수 없다. 아니야. 아닙니다. 500만 원짜리 소상인이 집에는 10명을 둬도 괜찮아. 그런데 뭐다? 상법이 적용 안 된다는 말은 뭐다? 규제라든가 썼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잘했다 해서 잘했다 소리 못 듣고 못했다고 혼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정도.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아시면 됩니다. 소상인입니다. 됐어. 요까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상인 자격 취득 상실. 이거는 뭐 무조건 나온다 보면 되죠. 상인에서 낸다면 이거는 무조건 한 지문 냅니다. 자, 상인을 할 때는요, 여러분 조심할 거는 뭐다? 그렇죠. 회사와 자연인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와 자연인을 구별해야 돼. 회사와 자연인 구별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자연인은요 어떤 말을 쓰냐면 개업준비행위시라고 나와 있죠. 개업준비행위시에 상인 자격을 취득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사하는 사람 있나? 아니지. 개업준비행위. 그래서 객관적 인식 가능입니다. 한마디로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알겠죠? 예, 객관적 인식 가능.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회사는 안 그렇죠. 회사는 뭐죠? 태어나자마자 상인이야. 이걸 뭐라 그러죠? 태생적 상인이라 그래. 왜 그럴까? 회사는 설립 등기로 성립하죠. 회사 자체가 뭐다? 돈벌이 하려고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 법인. 그러면 여러분, 회사는요, 태어나자마자 상인이야. 설립 등기와 동시에 바로 상인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태생적 상인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문제는 언제 끝나느냐, 이거죠? 자, 이걸 조심해야 돼. 원래 법인, 회사는 언제 그러면은 법인격이 소멸하느냐 하면 청산 등기시다. 맞아. 청산 등기시인데, 요 청산 종결 등기, 정확하게 말하면은 청산 종결 등기시인데, 중요한 게 뭐죠? 이거죠. 청산 사실상 종결, 이 말이 뭐냐면 청산 사무가 사실상 종결돼야 됩니다. 따라서 청산 사무가 남아있으면은 아무리 청산 종결 등기를 하더라도 법인격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죠? 회사가 앞에 있는 중국집의 짜장면 짬뽕값 33만 원 다 갚을 때까지는 절대 법인격 소멸 안 해. 만약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해서 법인격 소멸하면 중국집 사장님은 짜장면값 누구한테 받아? 받을 데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야. 청산 사무의 사실상 종결. 요거죠. 청산 사무의 사실상 종결시. 물론 청산 종결 등기는 해야 돼. 다만 청산 사무가 남아있으면 아직 안 끝난 거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어. 그거까지. 자, 그 다음에 공법인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요걸 조심하셔야 돼.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예컨대 대표적인 공법인 한국은행이라 보면 한국은행은요, 다 한국은행 법에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에 올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런 법이 없으면, 그런 특별법이 없으면 결국 상법으로 오겠죠. 결국 상법은 보충적으로 작동하는 거고,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 안 어렵습니다. 그 정도. 자, 그렇게 하고, 자, 다음. 자, 자연인 경우에 아까 나와 있죠? 요겁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은, 자, 기업준비행위시. 자, 그리고 기업준비행위는 뭐다? 상호 등기나 기업 광고, 간판 부착, 이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전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광고하고요, 펄럭이 달고요, 손님들에게 뭡니까? 기업 떡 돌리고, 그 이전입니다. 뭐죠? 바로 영업 의사가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 쭉 하면서 이거죠? 객관적 인식 가능성입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뭐다? 저 친구가 이제 장사하려나 봐. 예컨대 고시생이 치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고시생이 치킨집 하려고 하면 고시생은 언제 상인이 되느냐 하면요. 헌책방에 고물상에 책들 다 팔 때야. 알겠죠? 책 파니까 그 고물상 주인이 아니 학생 이제 공부 안 해? 아유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책 다 때려치우고 예, 저 이제 장사하려고요. 오 그래. 그래. 기업날 불러 이런 말 하죠. 그러면 바로 상인이 되는 거야. 아직 쓰리빠고 추리닝인데 아니야. 벌써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죠? 상대방이. 예. 왜 책 팔아서 사업자금 만들려고. 아시겠습니까? 요까지. 자, 그렇게 해서 됐고. 자, 그 다음 두 분 쭉 내려가면 여기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됐고, 요 임대업 같은 경우도 볼까요? 두 번째 판례. 동그라미 2번. 자,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한마디로 건물을 사서 세를 놓아서 돈을 벌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꿈 아니겠습니까? 건물주가 되어서, 세를 놓고 돈을 먹는다.
자, 이럴 때는요. 자, 건물을 매수하죠. 그럼 뭐가 매수하는 게 보조적 상행이냐? 맞죠? 보조적. 보조적은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거를 보조적이라 그래요. 영업으로 하는 거는 기본적이라 그러고. 아시겠죠? 안 어렵죠? 보세요. 예를 들어 당구장 주인, 한마디로 치킨집 사장이, 여러분 치킨집 사장이 치킨, 닭을 튀겨서 손님에게 팔고 돈 받는 거는 영업으로 기본적 상행이야. 맞죠? 그런데 치킨집 사장이 인테리어 또는 재료를 구입하려고 은행에 돈을 3천만 원 빌리죠? 이거는 뭐죠? 영업을 위하여. 이게 보조적이에요. 보조적. 예. 됐습니까? 그래서 위 기업 준비 행위를 착수할 때 바로 상행 자격을 취득한다. 보조적이든 기본적이든 상행이죠. 상행위가 그렇죠. 착수가 되면은 자, 요게 바로 상행 자격을 취득한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3번이 여러분 이게 우리 기출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제일 많이라기보다는 참 잘 나옵니다. 이 3번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 장사를 위해서 돈을 빌리죠. 그러면 이 돈을 빌리는 거는 바로 보조적 상행이고 갑은 상인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갑이 자기 일을 하려고 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 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빌리죠? 그러면 갑이 이게 보조적 상행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이야. 안 어려워. 이게 이제 텍스트로 쭉 쓰니까 이렇게 많지. 가장 간단합니다. 지가 지 장사하려고 돈을 빌리면 보조적 상행인데 자기가 남의 일을 위해서 돈을 빌리죠? 그 돈을 빌리는 거는 그거는 자기한테 보조적 상행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말이죠. 자, 어떠한 자가 갑이 자기 명의로 상행이 함으로써 상행 자격을 취득하고 준비하면 되는데 아니라 다른 상인이죠. 영업을 위한 준비하는 것에 불과. 그러면 그 행위를 한 자, 요 갑의 보조적 상해가 될 수가 없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거는요. 이렇게 말로 구술로 하면은 그렇게 간단한 거를 이와 같이 글자로 쓰고 문장을 쓰면 이게 몇 줄이 되는 거야. 몇 줄이 되는 거야. 우리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건이 뭐냐면 회사가 상법의 상인. 자, 잘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이죠. 상인은 누굽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바로 회사가 상인이야. 대표이사는 그냥 기관이야. 한마디로 영업주 상인을 위해서 뭡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상법에 의해서 회사가 상인이 되더라도 회사의 기관의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었어. 이 말입니다. 알겠죠? 삼성전자가 상인이지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상인이 아니에요.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상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대표이사 갑이요. 쓰리빠 신고 은행에 돈 빌려. 그럼 그게 뭐야? 그 상해 자기가 아니잖아.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없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면 뭐다? 그렇죠. 바로 상행이 요거가 마지막에는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는. 알겠죠? 예, 요거. 자, 그래가 요거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넘어갑니다. 짠! 하면 영업 능력 678조. 요거는 여러분, 그냥 원포인트로 다 그냥 외우시면 되죠. 678. 괜찮죠? 678. 자, 영업 능력을 보면은,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민법과 연계하셔야 돼. 실제 상법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법은요, 민법의 특별법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하지만은,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요게 상이야, 상. 이 밑에는 뭐죠? 이게 전부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모토가 뭐냐면, 상법 가르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민법이 안 되면 상법 안 됩니다. 이게 답이야. 민법이 안 되면 상법이 안 됩니다. 민법이 안 되면 상법이 안 돼. 다행히 이제 우리는 법무사라든가 변호사는 민법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을 해도 되는데,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법 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회계사 파트나 이런 데는. 그러면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 그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다 보면 민법을 어느 정도로 가르칠까? 이게 제일 고민이야. 왜?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걔들은 민법을 안 한 상법을 하거든. 민법을 안 한 상태에서 상법하는 거야. 뭐다? 아반떼 타다가 그냥 제네시스 타는 거야. 아반떼 타다가 제네시스. 뭐 적어도 소나타를 좀 거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우리 민법의 내용을요. 상법 버전입니다. 상법 버전. 자, 영업 능력은요. 기본적으로 민법 같으면 행위 능력에 대응된다 보면 돼요.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장사할 수 있는 능력. 민법의 행위 능력에 대응됩니다.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자냐? 아니죠. 제한 능력자죠. 그래서 미성년자 스스로는요, 영업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장사를 못한다. 민법의 법률 행위는 부동산 매매라든가 동산 거래 같은 거라든가 임대차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장사다, 장사. 그래서 영업이래, 영업.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기는 미성년자니까 친권자, 부모가 대신해 주겠죠. 부모가 대신해 주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미성년자가 15세가 그렇죠.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죠. 이게 뭡니까? 우리 민법 8조죠. 허락을 얻어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 허락을 얻었죠. 민법 8조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뭘로 본다? 능력자로 본다는 거죠. 능력자로 본다는 겁니다. 아, 거기 보면 이제 민법에서는 능력자로 본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다? 능력자로 보면서 능력하려면은 자, 장사할 수 있죠. 치킨집 합니다. 자, 한마디로 엄마 아빠의 허락을 얻어서 치킨집을 하게 돼요. 미성년자 15세가 사장이 되었어. 그런데 밖에서는 뭡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뭐다? 공시 알려라 이 말이야. 등기. 알겠습니까? 등기. 아빠, 엄마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장사하는 사람 맞습니다. 저하고 거래하더라도 안심하세요. 절대 취소 안 합니다. 취소 안 하니까 거래하세요. 이 말입니다. 알려라 이 말이에요. 알려라. 퍼블릭 노티스 등기. 됐죠? 그 다음에 7조는 뭐냐면 이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 허락을 얻어 회사에 무한 책임이 되면은 능력자로 본다. 난놈이죠? 여러분, 무한 책임이면 난놈이야, 난놈. 무한 책임이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의 책임을 전부 지가 다 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요. 능력자죠. 뭐 말 그대로 능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8조는요, 이제는 반대입니다. 요 6조의 반대가 8조야. 이 말은 뭐냐면, 법정 대리인이 이 말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 국한하면 엄마, 아빠가 이 말이야. 친권자. 피한정 또는 피성년.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 한마디로 엄마, 아빠가 미성년자의 자녀를 위해서 영업을 하죠.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장사하는데 뭐라고? 사실은 제가 하지만은요. 사실은 여기 우리 애 장사입니다. 이 말이야. 우리 애 일이에요. 이 말 우리 애 일. 우리 애 일이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뭐 좀 비슷한 설명인가 된가 하면 우리 동네 가면 제가 좋아하는 60개 치킨이 있습니다. 60개 치킨. 그런데 거기요. 이제 아들이 장사하는데 물론 이제 아들이 미성년자는 아니죠. 다 결혼도 하고 컸는데 그 어머니가 옛날부터 치킨집 있죠. 치킨집을 몇십 년 하신 분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 다 해요. 물론 아들은 뭡니까? 표면상으로는 자기가 사장이야. 사업자 등록이고 사장이지 대표인데. 그리고 배달도 하고 가게도 보고 하죠. 근데 실제 그 집의 기둥은 엄마야. 딱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유 하면서 아주머니가 하네. 아니야. 이거 우리 아들 가게야. 이런 느낌. 우리 아들 가게야. 좀 잘 팔아줘. 이 말이야. 알겠죠? 아들 가게야. 이 말이야. 아들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런 말이 우리 상법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 대표이사의 제한, 대표권 제한, 지배인의 지배권 제한, 선의 삼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아셔야 돼. 제한을 못한다가 아니지.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그 제한을 뭐다? 몰란 선의 삼자, 그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삼자한테는 뭐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물론 악의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죠. 네, 요거. 괜찮습니까?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업 능력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6, 7, 8조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6, 7, 8. 자, 그 다음. 자, 이제 첫 번째, 드디어 또 가서 보조자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영업주, 상인에 대한 보조자로서 내부적 보조자가 이제 첫 번째 선수로 나오는데, 바로 상업사용인입니다. 상업사용인. 여러분, 우리가 상업사용인은 개념이 뭐겠습니까? 요 상업사용인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입니다. 본질이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상업사용 공부할 때는 민법의 또 대리 파트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민법의 대리의 특별한 상법 버전이 상업사용인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상업대리인 또는 영업상대리인 이렇게 보시면 돼. 영업상대리인이야. 한마디로 영업주 본인의 영업을 위한 영업상대리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개념 징표가 또 뭐가 있냐면 종속입니다. 뭐라고? 특정한 영업주의 종속. 이거죠? 특정한 영업주의 종속이야. 그래서 요 상업사용인에 대한 요 핵심 요소는요. 종속과 대리입니다. 종속이고 대리야. 종속이고 대리입니다. 특정한 영업주에 종속되어 있는 대리인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행위 파트에 나오면 뭐죠? 개별 상인들이 쭉 나오죠. 독립상,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그 다음에 운송인들 쫙 나오죠. 이 양반들은 종속이 아니고 독립상인이다. 이 말. 독립상인. 그게 종속과 반대말이 독립이죠. 독립.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 배운다? 상행위 파트에서 배운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영업상 대리인이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리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가장 광범위한 게 바로 뭐다? 지배인이야. 지배인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배인은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법률 용어로 뭐라냐면 재판상 재판입니다.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
재판상, 재판에. 그래서 재판상이 된다는 이거는요, 오로지 지배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부분 있잖아요. 특정한 사항과 특정 종류에만 국한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이래 부르죠? 바로 자재과장, 영업부장,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이거는 뭐다? 그렇죠. 상업사용인이 아니지만 상업사용인처럼 봐주겠다. 의제상업사용인, 바로 16조 물판사입니다.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물판사.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로 백화점의 유니폼 입은 여직원이죠. 예. 화장품 코너에서 빵긋빵긋 유니폼 입은 여직원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점포 안에 부스 내에서 화장품을 팔고 계산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실제 그 직원이든 아니든 그건 묻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상인으로 본다는 거. 요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바로 요 대리인으로 봐버린대. 대리인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무지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지배인이죠. 지배인. 예, 지배. 자, 그래서 이제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지배인을 맨 먼저 보면, 그렇죠. 우리 11조부터 시작하는데, 지배인의 영업주의 가름은 대신한다 이 말이죠. 보세요. 영업에 관한,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 옛날에 요게 빠져가지고 틀렸다는 지문이 있었어. 그건 진짜 테러블하죠? 진짜 그거는 테러블한 거야. 너무 심하죠? 어쨌든 그게 객관식이에요. 영업에 관한 겁니다. 영업에 관한 거. 예. 그래서 지배인이 여러분 땅을 사고, 지배인이 뭡니까? 다른 사업을 인수하고, 이거는 절대 안 돼. 그건 안 돼. 영업에 관해서는 뭐다?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기출문제, 지배인은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렸어. 여러분, 동급이 어떻게 동급을 선임합니까? 지배인 대리는 오로지 본인 영업주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밑에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그리고 해임도 되죠. 자기가 뽑았으면 자기가 자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지배인의 대리권, 이걸 줄여서 석자로 지배권이라 그럽니다. 지배권은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한다. 우리 좀 전에 했죠. 그리고 이거는요, 다 우리가 대표이사, 회사법, 주식회사 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대표이사의 요거 나오죠?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한다. 똑같이 나와요.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선임과 종인. 자, 뽑고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뽑히는 거고 언제 끝나느냐, 임무. 네, 요걸 보는데. 지배인은, 자, 상인이 바로 영업주 본인입니다.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겸임금지, 요거 중요하죠? 권력분리 원칙입니다. 여러분, 집행기관과 통제기관은 절대 합치면 안 돼. 분리돼야 돼. 그래서 집행기관이 여러분 우리가 상법에서 두 가지죠. 지배인과 바로 이사입니다. 이사. 그렇기 때문에 감사 직무, 그렇기 때문에 겸하지 못한다. 겸직을 절대 못합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통제기관, 그러면 뭐다? 회사 및 자회사 이사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 이 사람들이 바로 집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기관인 감사는 집행기관인 이런 사람들하고 절대 겸직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집행부하고 사법부가 합쳐졌다 큰일 나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배인 등기사항이고요. 그래서 지배인 선임과 소멸에 대해서는 그 본점 지점에 모두 등기돼. 자, 지배인 관련은요, 전부 등기사항입니다. 공동지배인, 그리고 지금 이거 지배인의 선임도 등기, 그리고 소멸도 등기.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등기 효력은 37조는요, 우리가 요 뒷부분에 상업 등기할 때 나오죠. 뭐라고? 등기할 사항. 이게 지배인이죠. 지배인 선임과 지배인이 뭐다? 종임은 등기해야 됩니다. 누구를 선임했다, 지배인으로. 누구를 잘랐다, 등기야. 그런데 그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죠? 어떻다? 선의 3자한테 대항 못한다. 맞죠? 이게 37조 1항. 바로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라 그래.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입니다. 자, 그리고 지배인의 권한이 바로 지배권입니다. 줄여서 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 자, 여기 중요하죠? 여러분, 포괄의 뜻이 뭐죠? 포괄은 개별의 반대입니다. 포괄은 개별의 반대.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민법과 대비되죠. 민법의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대리권 수여는 어떻게 되죠? 범위를 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존 이용 개량을 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상법에서 지배인은요. 야, 너 이제부터 오늘부터 지배인 해 하는 순간 뭐다?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업에 관해서는 전부 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일일이 본인 영업주가 이거 하라 이렇게 안 합니다. 지배인으로 선임되는 순간 영업에 관해서는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심지어는 뭐까지 된다? 그렇죠. 바로 법령상 소송 대리인이라 그러죠. 여러분 2차 할 때 민사소송에 나옵니다. 법령상 소송 대리인이야. 이 법령상 소송 대리인이 바로 뭐다?
바로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입니다. 한마디로 뭐다? 변호사가 아니라도 지배인은 변호사가 아니지만은 소송에 나가서 자기가 뭡니까? 그렇죠. 재판을 다 할 수 있어. 재판을 다 할 수 있다. 법령상 소송 대리인. 알겠죠? 그래서 재판상 다 할 수 있다. 요 정도. 자, 그리고 이어서 내용을 보시면은 자, 권한, 지배권,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게 바로 포괄정령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하면은, 이 포괄이란 게 뭐냐면은, 그렇죠? 개별적인 수권이 필요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일일이. 이게 민법과 다르다는 거죠? 민법은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수여할 때 뭐다? X 부동산을 팔아라, 아니면 은행 가서 돈 빌리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권해 줍니다. 범위를 정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상법, 지배인은 그게 아닙니다. 너 이제 지배인해 하고 선임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권한의 범위가 11조 1항에서 정해진다. 뭐죠? 정형 다 할 수 있다 말이죠. 재판상 재판에.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게 이거죠. 법률상 소송 대리인으로 직접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됐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다. 굉장합니다. 이 말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이 말이에요. 변호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원래 우리가 소송할 때는 변호사 대리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라 된다. 됐죠? 민사소송 87조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영업 관련성과 특정 나오죠? 예, 영업과 관련돼야 되죠. 아까 말했잖아요. 영업에 관한. 그래서 영업에 관련돼야 돼. 한마디로 영업이 아닌 뭐죠? 예, 뭐 다른 그룹을 인수한다. 아니면 뭐다? 뭐 땅을 산다.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됐죠? 자,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주관적 의사 상관없습니다. 뭐가 된다? 그렇죠.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추상적이다. 여러분, 우리 법의 세계에서요, 객관과 추상이 들어가면 뭐죠? 판사가 보기에 이 말이에요. 판사가 보기에. 여러분, 판사님이 법원의 법관이 가장 객관이고, 객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를 판사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말은 쓸 때 사회통령 객관하지만 그거는 내가 판사가 보기에 이 말이에요. 판사가 보기에. 됐죠? 자, 그래서 지배인 행위가 객관적 성질로 자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배인이 자 이제 중요하죠.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 대리권의 제한에 위반한 행위라더라도 자 조심해. 일단 뭐다? 영업주 본인의 행위가 돼요. 영업주 본인이 책임을 져요.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죠? 예, 지배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 지배권 남용입니다. 바로 지배권 남용. 이게 바로 남용의 법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야, 너 알았잖아. 너 임마 은행에 돈 빌려줬다고? 근데 뭐 우리 지배인이 지 마누라 미장원 기업 자금 쓴 걸 네가 알았잖아. 알아서 돈 빌려준 거는 뭐다? 우리는 책임 못 져. 회사 본인. 맞죠? 여는 책임 안 져.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의를 입증하면은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는 참고 맞어요. 여관을 할 때는요, 음을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관에서 음을 썼다는 건 이거는 음행위가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관에 가서는 음 쓰는 게 아니야. 그거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여관에 가서는 다른 사람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하지. 자기 이름 씁니까? 그래서 안 맞다. 상식.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업주 개별적 수권이 있지 않, 요거 해결식이나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이 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뭐다? 그 제한을 선의 3자한테 대항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인데 우리 상법의 선의는 항상 뭐죠? 그렇죠. 예. 바로 요거죠. 요거. 선의 무중과실. 경과실은 보여줍니다. 상법에서의 선의는. 그래서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 선의 무중과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상법은 선의 무중과실. 됐죠?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이 영업주가 그래요. 자, 지배인한테 뭐라 하냐면 너가 1억을 초과해서 결제할 때는 내 허락 맡아 이거야. 내부적 제한이야. 1억이 초과될 때는 내 허락 맡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래 지배인은 뭡니까? 아까 포괄 정령이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제한을 걸어놨어. 그러나 이걸 제3자한테 따지려면 뭐다? 그렇죠. 제3자 몰랐죠. 그러면 그걸 못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을 넘어서는 영업주 본인의 허락을 받아라고 제한을 걸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란 사람한테는 뭐다? 그 사실로 대항을 못합니다. 따라서 지배인이 뭐다? 1억을 초과해서 3억을 결제를 했단 말이죠. 대금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대리권 제한 사실을 몰랐으면은 영업주 본인에게 얼마? 3억을 책임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악이 알았다 또는 모르는데 죽은 과실이 있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되죠. 그런 사람은 봐주지 않습니다. 이 말. 됐죠? 그 다음에 음은 여러분 항상 알아놓으세요. 음은 항상 뭐다? 제3취득자 포함합니다. 음은 제3취득자 포함해. 왜냐하면 음은 기본적으로 전전 유통이 전제가 되죠. 음은 기본적으로 전전 유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항상 우리가 거래할 때 선의 3자 보호는 직접 상대방이 선의 3자가 돼야 돼. 그런데 음은 본질이 전전 유통되잖아.
헐려가기 때문에 제3취득자도 포함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공동지배인하고 표현지배인인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